지난 6일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식 선대위 출범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선대위가 완전한 진용을 갖추고 본격 가동된 겁니다. 윤 후보는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6일 공식 출범했죠. 윤 후보는 연설에서 문정부의 부패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후보 선출부터 선대위 출범까지 이제 한 달이 걸렸는데 일단 먼저 의원님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출범식의 분위기는 2030 세대 키워드에 맞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젊은 세대의 말하자면 정세에 맞게 그렇게 잘 기획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네. 다만 윤 후보의 어떤 그 출범식의 발언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조만 있었지 네. 비전이 빠져 있다. 여전히 물론 뭐 정권 교체의 희구라든지 네. 또 그런 흐름에 맞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커싱이 맞고 또 혹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구도 자체가 상당히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너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당이 조금 그동안 혼란을 좀 겪다가 일거에 정비를 하고 출범하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심한 그런 상태에서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뭐 여러 언론에서는 워낙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후보자의 연설에 뭐 별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연설을 들어보거나 읽어봤는지도 제가 좀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저 연설을 할까 조금 네네. 뭐 그저 인사말 정도 하실까 싶었는데 직접 다 써오셨더라고요. 저런 내용만으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다 될 것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완전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오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후보자는 큰 줄기를 잡고 세세한 내용은 역시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대회의에서도 희망 섞인 메시지 그것을 줌으로써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켰죠. 실제로 대세론 내지는 또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취해서 좀 교만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야당은 정권 교체에 열망이 없으면 집권 가능성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저는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방향은 맞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네. 오게티라고 한다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같이 나란히 앉았지만 뭐 악수도 안 했다든지 네, 눈빛도 교환이 없었다. 네, 눈빛도 교환이 네. 없었다든지 또 김한길 위원장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아주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김종인 체제로 간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김병준, 김한길 이분들이 힘이 빠지면서 조금 이렇게 분산화되는 내부적으로 암투가 또 치열해지는 뭐 그런 것들도 여전히 남겨진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행사 시작하기 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다 하고 하던 분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전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악수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앉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이랬을 때 둘이서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현장은 저 거리두기 때문에 네네. 사실 시끄러워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거리두기. 그리고 네. 단상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사진으로 찍으니까 묘한데 김병준 위원장은 꼿꼿이 서 있고 이준석 대표는 푹 숙이고 양쪽이 이래 돼가지고
뭔가 뭐 불만 있는 표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했던데 그 동영상으로 보면요. 네네. 이 시간 차인 사이에요 그냥. 그렇죠. 사진이 가끔 그렇게 묘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악마의 하는. 편집의 끝판이 바로 그거였죠. 네. 그나저나 울산 회동을 했고 이른바 극적 해결. 윤석열, 이준석 대표가 모였어요. 일단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건데 이 울산 회동의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중간평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출범식 하는 것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은 나는 참여 안 한다라고 했지만 전체 구도를 기획을 이준석 대표 표로 했다고 보여져요. 마음은 이미 자기가 월요일 날 그 다 하기로 돼 있고 네. 겉으로만 쇼잉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이미 이제 일정한 데드라인이 있었다는 거죠. 월요일 날 할 걸 전제로 네. 뭐 금토일 중에 합의를 봐야지 이런 구도를 짠 것 같고 이준석 나름의 대표가 전략? 예 네. 그게 맞게 간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뭐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해결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봉합이 된 상태다 그렇게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뭐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네. 울산 해동 이후에 뭐 무슨 경질을 했다든지 그런 뉴스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제 네. 충분히 일정한 경고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것은 자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보장하는 이중책으로서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신다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됨으로써 윤 후보도 룸을 만들어서 편안해졌고 당도 원만하게 출범식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결정적으로 다시 국민의힘을 돕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다. 역할이 매우 컸다. 매일 와인을 들고 오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리는 없잖아요. 저는 다만 윤석열 후보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드리는 것이죠. 그럼 왜 수락하지 않으시려다가 수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선 김종인 위원장께서 마음에 갖고 있었던 강력한 생각이 정권교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나도 꼭 한번 기여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그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울산으로 내려갔고 이준석 대표는 울산으로 가기 전날 이미 알려줬다. 후보자가 가서 만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당내의 갈등 상황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셔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지휘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님도 흔쾌히 동참하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사실 제가 오늘 혹시 이야기가 잘 되면 내가 전화를 드리겠다. 그러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그 당내 지위를 확고히 인정하는 내용이 된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준비는 했어요. 그게. 그러나 예측할 수는 없었는데 저 두 분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제 좀 마음을 움직여 달라 했고 거기에서 아직 확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께 전화를 드려서 네. 아니 직접 좀 부탁해라 이래가지고 네. 부탁해서 또 두 분이 이제 흔쾌히 직접 또 대화가 가장 효과적이죠. 의기투합하셨고 그래서 잘 정리가 된 거죠.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말 그대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결국 이제 합류를 했고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등이 합류하기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선거 전략은 뭘까요? 인선을 살펴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선대위와 윤석열 후보 직속 각종 위원회, 7개 총괄본부 등으로 구성된 선대위 조직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실무팀 총괄상황본부입니다.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아래에 종합상황실과 전략기획실, 정무대응실, 정세분석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합류가 확정된 금태섭 전 의원이 이 가운데 한 곳에 실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정태근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김 위원장을 따르는 중도 인사들도 실장급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텐데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어떤 대선 승리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체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번 싸움의 최고의 승자가 김종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임태희라고 하는 인물 네네. 처음에 당에서는 너무 현재의 젊은 의원들하고 소통하기에 조금 정치 구력이 너무 틈이 많은 거 아닌가. 네, 오랜만에 그런, 이름을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려, 사람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우려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각할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던 경험이 되는 사람, 그리고 금태섭처럼 나름대로 자기하고 여러 가지 사상적, 철학적으로 또 칼라적으로 맞는 사람,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야말로 그동안에 당의 쓴소리로 많이 했지만 정태근 의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실이 있고 또 혹은 뭐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좀 더 커 보이고 그럴듯하고 네. 세련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갖고자 하는 어떤 미적 취향 그런 것에 담아서 모시고 들어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선대위 본부장이 8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7명이 임명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일부러 총괄 상황본부를 그냥 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이제 이 선대위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직접 그 지휘 라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총괄 상황 본부라고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의 직속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저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아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직접 그 배치를 하도록 네네. 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대위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 현장에서의 대응 모든 것을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 체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영입된 분들이 대부분 중도적인 인물, 네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떠냐? 또 그분들과 다 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야권에서는 뭐 진정한 원팀을 위해서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도 합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승민 의원은 저 지금 활동을 하지 않으시니까 논외로 하고 홍준표 의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자신의 그 활동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홍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홍준표와 함께 교감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좀 그 저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시지만 지지자 중에서 한 분이 뭐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데 이재명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살인자 집안에 포악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그러잖아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홍준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식 선거운동이 되고 전국 단위의 유세가 진행될 때는 마이크를 잡을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장 홍준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준표스럽게 네. 그 윤석열을 돕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예를 들어 네. 지금 선대위 온다? 그럼 활동을 못 할 텐데요. 오히려 공간이 좁아지는 그리고 선대위에 꼭 와서 뭐 어떻게 돕는다는 겁니까? 옆자리에 앉아 사진 찍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가장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훨씬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 의원님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가 당 안에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지지자들 뜨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도 있고 점차 홍준표 의원이 처음엔 굉장히 그 경선 때는 표독스럽게 물어뜯듯이 강하게 후보를 질책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그렇게 간단한 사람 아니더라. 서서히 조금 중립적인 톤을 그리고 그런 과거에는 정도. 경선 때는 총구가 양방향으로 있다가 네. 이 지금 이제
윤석열 쪽 총구가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근데 화력이 그거는 더 세지고 어떤 있어요.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인이잖아요. 네. 그분이 뭐 탈당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당으로서 당원인데. 또 다음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정도 스탠스가 아까 김채고 얘기한 것처럼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을 돕는 방법으로도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울산에서 만난 다음에 선거운동 기획만큼은 이 대표한테 말 그대로 전권을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홍보 미디어를 담당하니까 특히 이제 현장에 가보고 그 예를 들어 그때 저 후드티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촌스럽게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뭐 같이 찍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이랬는데 처음에는 보고 뭐 그랬는데 아 나도 저 옷을 맞춰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네네. 영역이거든요. 아무도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래 촌스럽게 누가 하냐 이럴 텐데 네네. 해보잖아요. 네네.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필하고 효과적이었거든요. 있어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자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마 현장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막상 가보니까 아 여기 맡겨서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가라면 가고 뭐 춤추라면 춤추고 하겠다.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께서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현장 기획을 맡기겠다는 거죠. 글쎄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의 전제가 이번 선거가 어차피 60대 이상은 보수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만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20, 30대의 기조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전략적을 하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또 20대 그것도 남성 위주의 포커싱 그룹에 대한 홍보라면 그것도 대한 또 나중에 식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권자로 보면 고연령자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어쨌든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갖고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지쳐 있는 많은 다양한 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감안해 가는 그런 홍보 전략을 가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는 80대의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계시고 70대의 상임선대위원장이 계시고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거운동은 조금 보면 미디어나 홍보보다는 정책이나 또는 그 구체적인 정책적인 배경으로 설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높아심에서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따로 노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높아심이 않느냐. 아니고 어떻게든 좀 망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뭐. 윤석열 후보가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함익병 원장을 선대 주요 보직에 인선했다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인재 영입 지금 뭐 논란도 있었고 뭐 검증 문제도 양쪽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런 뭐 본인은 그전에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했고 이제는 뭐 선대위를 맡아서 조심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수 우파 같은 젊은이들을 그 선대위에 앉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요.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을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핵심 가치를 정치 교육의 어떤 영역 속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의 일회용으로 쓴다는 어떤 비판을 같이 서로 그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양당 모두가 조금 청소년 당원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안정되게 수급하고 리크루트하고 발탁하는 그런 것이 더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논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민주당의 경우는 뭐 광주 남모 예. 여고 3학년생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또는 조동현 전 상임선대위원장이나 두 분 다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있을지 상상도 못했다. 그럼 어제
우연히 그냥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없었죠. 근데 우리 당은 어땠나 하면 이분들이 다 이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무대에 서신 분들이에요. 다만 그분의 과거 어떤 발언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보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의 그 시스템으로 발탁된 분이거든요. 우리가 저 발대식에서 기조연설 한 두 젊은 청년, 그러니까 18살 청년들도 우리 당은 나름대로 계속 지금 그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등장하는데 민주당은요, 하여튼 일회용으로써요. 어떻게 그냥 데려왔구나. 이런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재선 이용호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쪽에 복당 요구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 입당까지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본인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국민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특히 이제 우리 당이 저는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분이 한 분 갔다고 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확 뭐 국민으로 쏠려간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지역주의 없는 세상을 가기 위해서 그런 선택도 필요하다. 뭐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간에 지평을 열어가는데 좋은 도구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 내심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그 대선을 앞두고 야당으로 오잖아요. 호남 지역의 유권자 또는 비호남 지역의 유권자 어떤 분들이 봐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탈주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제 선거에서는 상당한 이 표심의 그 유동성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야 이거 사실은 우리가 그 이낙연 정세균 후보 지지했다가 안 돼서 좀 마음이 속상한데 네. 야 그렇다고 다 그걸 윤석열 쪽으로 다 몰아줄 수 있냐 하는 마음도 또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누가 더 이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유리한 게 거기서 과반수를 가져오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호남의 그 철벽을 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또 장차 이 나라 대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의미가 있는 작업이죠.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또 응집력의 측면에서는 누가 많이 가게 하느냐 투표장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셈법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민의힘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약 10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조사기간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린 뒤 잠적했습니다. 윤 후보와의 동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등 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대표의 잠적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당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울산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잠적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이 대표가 머무는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위는 충청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2박 3일 동안 충청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가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중원 충청에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충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4위는 100일입니다.
지난달 29일 20대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두고 다수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개 속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5위는 통과입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급상승한 국민의힘 인물연관어를 알아봅니다. 1위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고 총괄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2위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2030 여성의 표심을 겨냥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 교수의 영입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3위는 손준성 검사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4위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입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에 내려갔던 이준석 대표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심야 회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국회의장은 당내 모든 역량을 후보 중심으로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위는 김영희 전 MBC 부사장입니다. 나는 가수다 등 MBC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영희 전 MBC PD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도 김 씨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16개 본부 체제를 6개 본부 체제로 재편하면서 본격적인 소통과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 예능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전 부사장을 포함한 본부장급 추가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경선 캠프부터 정책을 담당한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이 후보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병욱 의원이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조직본부장과 총괄 상황실장엔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16개이던 선대위 산하본부를 6개로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쇄신 방안 중 하나인 전국민 선대위 회의로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과 함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직접 논의하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선대 조직을 일단 슬림화했습니다. 슬림화하고 실무 위주로 좀 가겠다. 그리고 또 외부 인사로는 좀 깜짝 인사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채워져서 네네. 그 몸집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랬죠. 국민이 밖에서 바라보는 싸늘한 시설도 통풍이 잘 안 된 것처럼 체감하지 못했고 또 기동성도 떨어졌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너무 비대한 부분을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권을 연장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정권 교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왔던 그동안의 대표 공약조차도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다시 한번 이 안과 밖에 통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을 좀 슬림화하고 젊은 의원들 앞세우고 11명 가운데 9명이 현역 의원인데요. 5명이 초대선 의원이고요. 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근데 이제 뭐 누구를 내세워도 내용은 똑같아요. 원래 뭐 메모드 선대위니 뭐 초대형 선대위니 했지만 그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했나 하면 그냥 전체 의원들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어서 창고에 사람들 그냥 몰아넣고 그냥 전부 완장 하나씩 채워주고는 그렇지만 창고라고 얘기하는데. 창고에 넣 그것도 구겨놓고 그리고 또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아, 잠궜어요. 아예 잠궈버렸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원래 자기를 돕던 캠프 그 사람들이 선대위이고 나머지는 그냥 허당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꾼들 지금 돌아가는 건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선거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야당 후보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당대표께서, 송영길 대표께서, 김건희 배우자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슨 뭐 출연 청정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수렴 청정을 당할 뿐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할 말이 정말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선대위는 10명을 내세우든 5명을 내세우든 슬림이든 뭐든 의미가 없는 조직이라고 봐요. 이분들은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거기서 뭐 싸움을 하든 봉합을 하든 뭘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다 어디 갔냐. 이재명 후보 한 명만 돌아다닌다. 광폭행보다. 라는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히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선판이 되면 후보가 거의 99%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후보 중심으로 더 책임 있게 더 발빠르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현재 소위 586 체제 중심으로 거대화되어 있는 관성화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집단들이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거든요. 관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불만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같이 변화시켜 나간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요법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시장 도지사 선거 스타일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민하게 기병제 조직처럼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렇게 또 성공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가졌고 우리는 오히려 역 컨벤션 이렇게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났다가 이제는 거의 어느 순간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접하는 순간 국회의원들이 자발적 동력을 통해서 후보 옆에 서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대동소이한 말하자면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근접했다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거는 하여튼 대선 때까지 어떤 트렌드가 될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벌어졌다 붙었다 하겠죠. 저는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오던 정책 방향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보다도 더 급진적인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잘 보면 지금요, 그러다 말을 바꿔요.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같아져요,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하다가 자, 그러면 좋다. 재난지원금 철회 하고는 50조 소상공인 합의하자 이랬잖아요.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주장하다가 이렇게 바꾸니까 또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탈당해서 빨리 우리 당으로 오시는 게 나아요, 이제. 지금 안보 정책 모든 게 지금 똑같아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인 정향이 뭐냐 이거죠.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서포트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지나면요, 아마, 문재인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나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민주당 때문에 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점점점 심리적으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대위 청년 인재 영입 양당 모두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조동현 교수죠. 영입 논란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검증 작업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뼈아픈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조동훈 교수가 본인은 처음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당에 좀
이실직고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 교수가 얘기한 정도면 국민들이 봐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러네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걸 밝히고 들어왔을 때 네. 국민의 그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중간에 또 실제 뉴스든 가짜 뉴스든 막 혼재돼 가지고 훨씬 많이 더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해명해 가는 과정도 좀 서툴렀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당에서도 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팩트 체크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비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 개인의 문제로 둬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내용을 겪었고 처음에 굉장히 좋은 어떤 참신한 인물의 영입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한 데 대한 당내에서도 조금 더 보완 조치라든지 네.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하나는 뭐 국민의힘에 갔다가 뭐 민주당에 왔다 이런 부분들은 김종인, 뭐 김병준, 그다음에 뭐 김한길,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조차도 만약에 조국 사태가 없으면 다 민주당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뭐 왜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느냐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기성세대의 그런 어떤 입장은 못 된다. 네. 젊은 세대에 대해서만 왜 여기 냈다가 저기 가냐라는 것을 비판할 수 있냐.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급하니까 좀 저분은 이미지가 좋겠다 싶어서 오로지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서 잠시 쓰고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세탁하는 데 도움 되겠다. 요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그렇게 그 이미지를 쓰려고 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친 영향이 있었지 크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눈속임 하려고 한 사람을 데려왔다가 이미지가 좀 나빠져 버렸잖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만약에 이분을 정말 그 전문 지식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그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려는 그런 접근은 이제 좀 제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게 해서 크게 망할 거예요. 또 하면 또 망해요. 이재명 후보가 쇄신 전권을 위임받은 지난달 22일부터 전국민 선대회의를 지속적으로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식업과 미용업, 의류도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과 하루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 우리나라 방역이 성과를 낸 동력은 정부의 부담보다는 국민들의 협력, 특히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힘 없는 그룹을 왜 희생시키냐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키워드를 보면은 청년, 소상공인, 또 광주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지금 매주 그 메타버스를 타고 있고요. 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통해서, 현장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적 처방을 했다. 법을 잘못 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못 봤다. 그런 것은 그냥 제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떤 반성적 모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 모두에 있어서 너무 탁상 중심의 생각 혹은 관료들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여당에 대한 말하자면 애정어린 충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어쨌든 이 정권과 대비되는 이재명 정부의 상을 그릴 수 있게 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냐라는 원인이 되는 것을 규명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메타버스로 계속 이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또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만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정치 캠페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네.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민주당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든가 국회 입법 과정에 직접적으로 또 등장한 법안들 보면 정말 국민의 삶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그들만의 정책이나 법안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당의 정책으로 자꾸 돌아오잖아요, 지금. 자꾸 돌아오거든요. 오히려 좀 더 심하게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금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자꾸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 아마 계속 좀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많이 좀 달라지면 대호각성하고 대선에서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하고 네.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거하고의 말하자면 치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전국민 지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성인 한계보다는 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취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시야를 좀 크릭을 재조정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고 좀 이제 그런 측면들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스폰지처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리더십의 어떤 흐름들을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 바꾸기를 유연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험한 이야기를 했는가를 스스로 반성을 해야죠.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니까 말을 확 바꿔놓고 유연성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가 잘 됐고 하나가 잘못했다면 반성적 차원이지만 저는 두의 정책적 도구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성의 지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예컨대 그동안 주택 정책을 이렇게 잘못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주택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가 처음하고 달리 지금 250만 호 공급하겠다. 공급을 누른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뭔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사과하겠죠,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호남에 집중, 특히 전북 지역에 2박 3일 동안 전북에 가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가 다 자기 정당의 본토, 네. 그 소위 대구나 네네. 광주의 또 호남이나 영남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특히나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가 호남 후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헛헛함이랄까요?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달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울산, 해동, 부산을 가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받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안 되니까 네. 말하자면 영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에이씨 차라리 이재명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로잡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우선은 뭐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이제 같이 감으로써 오히려 더 이제 전북부터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충청권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원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영광 이렇게 전남까지 가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후보로서의 어떤 본토로부터의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선 뭐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토끼부터 확실하게 잡아놓는 전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집토끼가 아니에요. 그 집토끼는 이낙연 집의 토끼지 이재명 집의 토끼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그리고 당입니다. 아까 네. 그 뭐 차라리 이재명 찍을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 집안에 포악한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나름의 그 집단지성을 통한 그 민심 다독이가 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가서 조금 그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나도 당신들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그리 쉬울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길 바라시는. 아니 안 돼야죠. 네. 안 돼야 되지. 네, 안 돼야 되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싸안고 만났습니다. 네. 그 장면 자체보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디 계시지?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래서 언제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뭐 좀 얘기하다시피 홍준표 의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슬쩍슬쩍 좀 도와주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잘 안 나타나니까 좀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후보가 직접 스킨십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시 호남이 차갑게 했을 때 부인과 또 본인이 열심히 함으로써 다시 재신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극복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여당의 후보는 현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선긋기 하는 것이 일종의 뭐 전략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들,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했었고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차별화 행보, 소위 말하는 청와대와 차별화 행보, 이재명 후보의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될까요? 표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갔다가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좀 두렵고 지금 상황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이 집권해도 정권 교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 조홍천 의원이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고민이 네.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40% 선을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당 전체로 보더라도 뭐 소위 친노 친문 강성 지지자들조차도 그나마도 우리 당 후보로 정권 연장하는 것이 문정부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재명 후보의 비판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한 여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야죠. 먼저 김재열 최고위원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꾸짖고 있는 이재명 후보자의 속임수 국민들은 결국 표 얻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예, 뭐 울산 해동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렵사리 만들어진 국민의힘의 선대위. 지금 현재로서는 김종인 그 위원장의 위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끌고 가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또 파열음은 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봉합이다. 네. 김전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게 봉합해 놓으면 다 그게 살이 돼요. 봉합을 하지. 그때부터 화합이 안 된다. 끝까지.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특도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